지금 저희가 며칠째 보고 있는 게 정확히 궁중암투고요. 예. 그리고 지금 굳이 제가 삼국지 인물들의 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비유하자면은 네. 동탁과 여포입니다. 동탁이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월 2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또 끔찍한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그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아주 큰 충격을 받으셨을 배현진 의원의 빠른 쾌유를 좀 빌고요. 사건 조사 당연히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일 텐데 뭐 지난번에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그 극단적인 주장이나 행동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주장으로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또 얻는 사람들 그 바탕에는 또 무지성으로 지지하거나 혹은 혐오하는 이런 정치 소비자들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항상 의심하고 질문하고 반대편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 또 다른 분들께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월 26일 장르만 여의도 많은 분들이 지금 다른 어떤 날보다 계신데요. 아마 이분 때문에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불만은 좀 있습니다. 저도. 왜요? 아니 원래 이 오렌지색이 네. 우리 장르만 여의도 일단 인사부터 하죠. 이진석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리고 함께해 주실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반갑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이리로 오시죠. 전혀 안 똑같다. 전혀 안 똑같습니다. 네, 이상민입니다. 네. 이게 오렌지 컬러 뭐 좋습니다. 예. 또 원래 우리가 네. 작년 12월부터 예. 오렌지색이었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에 가져갔어요. 그걸 이렇게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김현정이 여쭈 줄 건데. 김현정 겁니까? 김현정입니까? 아니, 다 안철수 의원 거 아니에요? 온데 오렌지색이 다 있어가지고. 예. 우리 오해받고 있어요. 그냥 오렌지 아니잖아요. 네. 여기는 개혁 오렌지. 네, 리폼 오렌지. 오렌지. 저희는 네. 장르만 오렌지 컬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자, 여튼 우리 예. 이준석 대표와 네.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먼저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사건이 또 발생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우리 대표님은 왜 발생한다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정치인은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대중 없어요?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 네. 우리 예전에 보면 뭐 황교안 대표 예전에 KTX 타러 들어가실 때 플랫폼에다 차를 세웠다. 뭐 네, 이런 것 네, 때문에 네. 논란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경호나 의전이 또 그렇게 너무 과하게 되면은 대중을 만날 기회가 줄어드는 거고. 네. 대중을 만나기 좋아하는 분들은 사실 언제나 위협에 노출돼 있는 거죠.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막 발생한 게 과거에도 막 많이 발생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물론 없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동선을 노출하고 가서 어떤 분들 제가 지하철 타니까 위험하지 네. 않냐 그러는데요. 네. 동선이 노출돼 있으면 기획하고 지난번 이재명 대표 거는 좀 기획한 것 같았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동선 체크하고 네, 네, 해놓고 이번에는 좀 우발적이었던 것 같긴 해요. 영상 공개된 거로만 봤을 때는. 근데 그 이제 중학생이라고 하죠. 이제 예. 이제 그 피의자가 예. 지금 배현진 의원이 개인 일정 중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이 해당 건물 인근을 한 30분 정도 배회한 CCTV가 나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예. 개인 일정은 노출이 된 일정이 아니었을 텐데 네, 네, 네. 그러니까요. 알았다는 거는 저는 우발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일정이 굉장히 개인적인 일정이었는데 공개할 만한 일정도 아니고 아마 의원실에서도 의원 본인과 수행하는 사람 정도만 예.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출이 된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유출의 가치가 없는 정보예요.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그 예. 일정은 그렇기 때문에 뭐 공개 행사거나 언론이 필요하거나 이러면은 어떻게든 그 관리를 할 텐데 네네. 그래서 저는 배현진 의원이 그래도 인지도가 높은 편이니까 네. 보고 나서 우발적으로 법행을 이제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 측에서도 이건 피할 수가 없었고 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뭐 대처를 강화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다. 최근 들어서 이런 뭐 일종의 정치인을 상대로 한 테러 행위가 좀 벌써 올해에만 2번째잖아요. 또 협박하는 경우도 굉장히 이런 일이 또 많더라고요. 늘어난다고 제가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정치인을 그러면 항상 우리가 언제든지 낮춰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좋으냐 네. 아니면은 또 어느 정도는 권위를 지켜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은 정치인들이 너무 권위가 높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할 말도 못하게 사는 거고 지금은 정치인 욕하는 거 자유롭게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치인 만났을 때도 예전만큼 위압감을 주거나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행동에까지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12년 전에 느꼈던 거랑 다르게 네. 그때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가게 되면은 막 위압감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위압감인 게 아니라 그 세대 분들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볼 때 과거 소위 말하는 영예 시절부터 이제 풍겨둔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정치인들 굉장히 가볍게 유튜브 방송에서 다루기 때문에 네. 좀 그게 덜해요. 그럼 이런 사건의 어떤 가장 메인 원인은 어떤 정치인에 대한 권위가 좀 낮아졌다. 혹은 뭐 정치가 좀 더 극단화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빈번하다. 전 이런- 정치인을 보는 게 이제 네. 또 그 대중정치하는 분들이 늘어나가지고 네. 가볍게 만날 수 있고 옛날 같으면 우리가 정치인을 방송에서 보는 세팅이라고 하는 게 뉴스의 자료 화면이거나 각 잡고 이렇게 하는 거거나 아니면 네. 100분 토론 정도 같은 게 있었다면은 그렇죠. 이런 장르만 여의도 같은 데 출연하는 모습 보면 우리랑 다르지 않은 사람이네 이런 걸 느끼면서 어느 정도 친근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네. 또 권위는 약간 떨어지는 것도 있고 네. 저는 이런 거 있어요. 제가 그냥 이거는 잠깐 차제 전환해서 예전에는 제가 정치 처음 했을 때 트위터가 네. 이제 많이 사용됐을 네. 때 2013년 연대 제가 지하철 6호선을 타고 이제 어디 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6호선이 되게 낮 시간대 많이 한가하잖아요. 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았는데 양옆에 정말 우연히 제가 모르는 어떤 좀 체격이 좋은 남성 두 분이 앉았어요. 네. 그랬는데 그 사진을 누가 이제 사실상 도찰이죠. 저를 찍어가지고 트위터에 올리시면서 이준석이가 양쪽에 경호원들? 국정원 직원 2명을 대동하고 이동 국정원 중이다. 직원. 와.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좀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네. 아. 그 진짜 모르는 분들이었는데. 일각에서는 배현진 의원 피습에 대해서 예. 이거 어쩌면 성별이 피해자가 됐는데 일조했을 수 있다. 아. 이거 이수정 교수가 한 말씀이시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는 왜 그런 습격을 당하신 건지 이재명 대표는 왜 또 피습을 당한 건지 이런 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수정 교수가 평생 업이 이제 그쪽 관점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걸 하는 건 알겠으나 이제 정치인이 되셨잖아요. 그럼 내 전문 분야로 모든 세상을 젠더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좀 가려야 되는 말이었는데 그런 표현을. 네. 하지 말았어야 됐다. 왜냐하면 또 범행 동기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네,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예전에 그 강남역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네. 처음에는 여성이 피해자가 되다 보니까 젠더 범죄다 이렇게 많은 관점이 있었는데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 그냥 정신이 이상자였고 여성을 특정해서 범행을 기획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네, 네. 저는 오히려 이런 걸 젠더 문제로 치환하는 건 되게 신중해야 되는 건데 이수정 교수님이 지역구 출마해서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인사하시나 바빠야 되는데 또 이렇게 실언 정도로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아니요, 저는 이수정 교수가 뭐 실언은 아니겠죠. 자기 전문적인 관점에서 본 거니까. 네. 그런데 딱히 속하신 당에 도움되는 메시지는 아니었을까. 국민의힘에. 네. 네. 자, 그러면 뭐 배현진 의원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나 뭐 이런 것들 나오면 다시 뭐 이야기를 네. 나누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과거에 이제 몸을 좀 담으셨으니까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상황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많이 접하셨을 텐데 네. 다른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는 없다는 의견들로 이제 대체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여전히 이거는 약속 대련에 가깝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계속 말했던 게 이거 뭐 언론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건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맞잖아요.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서로 죽일 만큼 때리진 않았잖아요. 봉합이 됐다. 그게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어정쩡하게 봉합이 됩니까? 그러니까 서로 내가 이렇게 해봤자 저 사람이 날 죽이진 않을 거야. 나도 저 사람을 죽이진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제한된 틀 안에서 싸운 거죠. 서로 이제 이 정도까지 할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그 안에서 이제 치고받았다 정도로 그렇죠. 보고 계신다는 근데 거죠. 이제 여기서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1차전은 한동훈 위원장이 우세승을 보일 것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명분이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럼 2차, 3차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네.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는 오늘 아침에 박성민 컨설턴트가 뭐 언론사에 기고한 걸 보면은 네. 20%의 가능성은 진짜 둘이 파국 나는 모습. 20%의 가능성은 가능성은 둘이 파국 나가지고 네. 거의 당 깨지는 수준으로 가는 파국. 그리고 40%의 가능성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한동훈 위원장이 완벽하게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경우. 나머지 40%는 둘이 적당히 타협하는 것. 아. 네. 공천을 가지고. 네.
근데 저는 세 번째를 높게 봐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윤 대통령의 몫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몫을 적당히 섞어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네. 지금 나 다 죽었다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날 살려줄 수 있겠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인 거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내 사람 최대한 많이 씹는 게 목적이고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실현되기는 어렵고 결국 반반 정도 양념과 후라이드 반반 정도. 근데 1차전을 뭐 저희가 뭐 짜고 쳤다, 약속 대령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둘이 한 발씩 양보해서 90도 인사하고 또 대통령 찾아가서 만나고 했지만 이게 그냥 현실적인 타협인 거죠. 왜냐면 파국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럼 이거를 미리 약속한 결과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나중에 한번 결과를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 저는 이 상황에서 제가 양자가 아니라 삼자라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있어요. 예. 결국 대통령은 지금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는 모습을 바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 등을 효자손이 돼서 긁어준 게 김경률, 한동훈 조죠. 네. 네. 그런데 또 반대로 대통령께서는 집에 가서 평온한 가정생활 하고 싶으시니까 내가 한 말은 아니다. 내가 동훈이 혼내는 거 봤지. 이렇게 삼자 간의 균형을 이루는 구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쨌든 총선 이겨야 되니까 그래야 나중에 국정에도 탄력 받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는 게 좋은데 그 얘기를 직접 내가 할 수 없으니 한동훈이라는 선수를 통해서 그 사과를 하게 만드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등을 긁어줬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다고 구도를 그래서 보시는 지금 보면은 거군요. 특검법 국면에서 이제 사과 국면으로 들어섰다라고 사람들이 네. 얘기하는 게 많은데. 네. 그래서 주기차게 특검법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예. 우리가 원래 축구할 때 보면은 중학생들 축구할 때 보면은 헛다리 짚기 할 때 다리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공을 네. 안 보고. 공은 가만히 있는데 다리만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딱 특검법은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근데 자꾸 여기저기 현란한 다리 짚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공을 봐야죠 우리는. 그리고 뭐 국민이랑 뭐 야당이 바보도 아니고 네. 공을 보죠. 특검도 여전히 제의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과가 아니라 수사까지 가야 된다라고 또 야당은 그러니까 뭐 개혁신당도 주장을 오늘도 갤럽 조사 네. 발표됐지만 대통령의 부정평가율은 58에서 63으로 5%면 진짜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전 국민의 5%면은요 250만 명이에요. 250만 명이 지난 한 주 동안에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늘어났다는 거는 그런 게 다 국민들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도 정치하다 보면은 기사의 한복판에 들어가게 되면은 즐길 수가 있어요. 기사 막 많이 나오고 막 이러면 살 수 있는데 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라고 하는 건 냉정하게 국민들이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약속 대련이든 아니면은 어떤 소기의 성과든 본인들은 냈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총선 앞두고 그 대부분의 서울 강북 지역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죽을 소리 하고 있죠 지금. 그렇다면 여기서 스케치북 좀 들고 예. 계시니까 유난 갈등의 결말을 0단어 한마디로 예측하신다면? 어떻게 윤한 될까요? 갈등의 요새- 결말을 네. 요새 왜 이렇게 우리 영어 공부 많이 하는 거 바보도 아닙니까? 우리 정프로님 유학파 출신 아니에요? 저는 견학파. 견학파. 네. 아니, 한마디로 좀 적어주신다면? 대신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영단어로 네. 쉬운 걸로 써주세요. 아무도 모르면 너무 창피한 거 아니에요? 참고로 정청래 최고위원께서는 very difficult라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 적으셨어요. 네. 저는 뭐 유난 갈등의 결말. 이거는 그냥 네. 자 오. 아우 다행이다. 한번 들어서 보여주세요. 네. 앤들리스. 한번의 발음은 어떻습니까? 엔들리스지 뭐 이거 앤들리스입니다. 끝나지 않을 들리네요. 것이다. 네. 이게 끝없이 도돌이표 같이 될 것이다. 아니 총선 지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건 둘 다 끝날 수도 있고 그거는 끝나는 갈등이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도 대통령의 임기는 많이 남아 있잖아요. 총선의 결과 그렇죠. 어떻게 될지 그런데 모르죠. 저는 이번에 되게 위험하다 보는 게 총선에서 만약에 굉장히 의석이 많이 차이 나게 되면은 누군가 정치인이 기획해서 아니면 정치인이 의도해서 그 방향 몰아가는 게 아니라 임기 단축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의석수가 많이 부족하게 되면 여당이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께서 임기 초기에 협치에 그렇게 재능이 없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2년 동안에 협치를 잘하실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거 감안하고 총선에 그런 판단 내렸으면은 더 이상 거부권도 쓰는 걸 용납하지 않을 거거든요. 아니 임기 단축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개헌이죠 결국에는. 개헌. 개헌을 해도 현직 대통령 임기는 그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구직 달면 되죠. 네. 구직 달아서 뭐 선거를 뭐 땡기자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총선 결과 이번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지금은 거부권이나 이런 것이
여소야대에서 대통령이 집권하셨기 때문에 말이라도 꺼내볼 수 있는 거지. 네. 만약에 이번에 의석차가 크게 나게 되면요, 거부권 쓰지 말라는 민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거부권을 쓰는 게 정당했다 그러면은 거부권을 안 써도 되게 오히려 대통령을 밀어줬겠죠. 그래서 저는 그 민의를 파악해 보면 아마 네. 의석수 격차가 크게 나게 되면은 대통령께서 통 큰 권력 분점이나 이런 걸 선택하셔야 될 거다. 네.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옛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네. 총선 이기셨지만 나중에 인기가 떨어지니까 뭐 대연정 대연정. 하자고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대연정이라는 게 뭡니까? 야당에서 장관 추천하고 총리 추천하고 네. 하라는 네. 것이고 권력을 나눠 갖겠다는 거잖아요. 그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최순실 사태 터지고 하니까 그다음에 뭐 사실상 총리를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든지 거국내각.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활을 걸고 지금 선거에 임해야 될 겁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실정법을 아주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은 이상 그 예를 들면 뭐 영부인의 어떤 잘못이라든지 사과해야 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통령 임기를 줄이자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탄핵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임기 단축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던질 수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사례 말씀드린 게 뭐 노무현 대통령도 이 상태로는 국가를 이끌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네. 대연정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저는 대통령이 이번에 아까 말했듯이 내가 대통령 되기 전에 여소야대인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대통령 되고 2년 지나가지고 국민들이 평가해 주셨는데 네. 아주 큰 격차로 여소야대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국정 이끌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뭔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현 정부를 개혁신당은 더욱 더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거는 개혁신당의 의석이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의석이냐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뭐 범보수로 묶여가지고 민주당의 과대 의석에 끼인 상태이냐 거에 따라서 아니면 오히려 개혁신당 일당이라 가지고 뭐 이런 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네. 그건 제가 어떤 가정을 두는 게 아니라 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요? 이런 연락해 들리는 보셨습니까? 얘기. 뭐 여러 가지 후문들이 들리는데 이제 뭐 관저에서 이제 종종 이제 뭐 정원에 나와 계신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들리고 전해집니다. 고심이 깊어진다. 예, 예. 네. 정원에 나와 계신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거죠? 있나요? 정원이 좋아서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정원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뭐 네. 예. 참 확인을 할수 개인의 없죠. 의견입니다. 근데 지금 네. 일단 당 안에서 계실 때랑 이제 하긴 나오신 지 좀 됐으니까 네. 당 밖에서 보실 때 국민의힘 상황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뭐 공천이라든지 이 돌아가는 판세는 좀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바뀐 거 없다 강서보궐이랑. 똑같다? 그때랑 똑같아요? 더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은데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이런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사실 언론이 굉장히 많이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 개인의 인지도나 아니면 그런 어떤 기대감이 높아져 가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은 탄핵이 그때 있었을 때 네. 그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던 분들과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에 이제 나와 있었는데 네. 우리끼리는 되게 서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얘기해요. 밖에다가 대고 저희 자유한국당은 그 완전 강경 꼴통 보수 같이 하고 우리는 개혁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네. 그런데요, 그건 보수 안에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는 거고요. 밖에서 보면 밖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난 보수 다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집안 저희도- 싸움. 예, 네. 개혁신당도 지금 지지율표가 이제 조금씩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네. 저희랑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당이 국민의힘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는 보수 파이가 일정하고 음의 상관관계로 여기가 뜨면 여기가 지고 이럴 것 같잖아요. 네. 같이 들었다 줄었다 이래요. 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옛날에 저도 2012년에 보면 통진당 사태 때문에 통진당이 뭐 NL은 통진당, PD는 정의당 이렇게 갈라졌다고 자기들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뭐가 다르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 진중권 교수님이 자기는 정의당이라 그러고 네. 뭐 이정희 대표가 통진당 이러는데 네. 정책적으로 뭐가 다르지? 아. 네. 관점이 뭐가 다르지? 네.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초록은 동색이라는 거죠. 아. 근데 그래서 지금 보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 심판하고 싶은 사람도 굳이 그러면은 가장 화끈하게 심판해줄 민주당으로 가지 왜 개혁신당으로 오냐 뭐 이런 네네네네. 식의 포지션이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3지대가 힘들긴 한 건데
지금 저희 예상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빠르게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서 왜냐면 이번에 우리 개혁신당은 보수당이다라고 명확하게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자유정당이다. 네, 저 되게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은 네. 너무 빨리 그 정권이 위기에 빠져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 그럴수록 더 그럼 개혁신당은 어쨌든 현재 윤석열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도 더 강한 공격을 앞으로도 이어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군요. 강한 공격보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아무리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를 한다 한들 보수는 네. 동색이다잖아요. 이재명 대표보다 차별화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정책적으로는 네. 이견이 크지 않은데 당신의 통치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정도인데 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린 네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정책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정도 센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바른정당의 경험으로 봐도요. 네. 그 포지션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숙제네. 예, 예. 그래서 예전에 바른정당에 계셨던 분들이 네. 지금 개혁신당이 함께 하자는 러브콜을 보냈을 때 빨리 쉽게 합류하지 못하시는 근데요, 유승민 그때 의원이 바른정당 있었는데. 그때 바른정당 같이 하셨던 분들이 네. 보통 이제 60대 초반이셨고 지금은 60대 후반이 많이 되셔가지고 네. 지금은 본인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딱 한 번 정도의 움직일 기회가 나한테 남아 있다. 아. 근데 그래서 고민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수의 인사처럼 말씀하시는데 유승민 유승민- 대표로 이해해도 되나요? 네. 유 대표는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끌어들이지 왜요? 말까요? 예. 워낙 개복치들이 많아가지고. 전화를 잘 안 받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께서 전화하셨는데 안 받으셨다고. 원래 김용남 의원이 친하신가? 이승민 의원. 아. 그건, 예, 예. 번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안 친하면 안 받는 거예요? 뭐 번호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네. 하여튼 유승민 의원은 고민이 있는 거로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결국은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어쨌든 보수가 동색이고 결국은 이 전통 보수에 대한 국민들은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양당대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바른미래당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흡수됐던 것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트라우마, 우려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 안 하겠다는 취지에서 네. 개혁이라고 가는 거 아닙니까? 아. 안 하실 거죠? 네? 안 하실 거죠? 뭐를. 다시 돌아. 네, 그래서 저는 개혁이라는 지향점을 하나 세운 거고 네.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선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하철 무임승차 이것도 네네네네네. 건드린 것처럼 괴가 좀 다르게 나간다. 네. 거기도 좀 이따 드리긴 할 텐데 네. 그 당의 정강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뭐 사회적 보수? 예, 예. 라고 명시를 하셨다고 그래서 사회적 보수가 무슨 뜻인지를 제가 이제 썩 이해를 못해서 그게 어떤 겁니까? 그 독일이 이제 보면은 독일이 기민당이나 이런 곳을 펼친 노선이라는 것이 네. 원래 다른 유럽 국가들과 좀 다르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코나드 아데나워가 이제 했던 사회적 보수주의에 대한 관점이 우리나라에 조금씩 이제 투영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면서 갖고 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한 틀을 보면 이번에 저희가 방송법 그 개정안을 내겠다고 처음으로 했을 때 네. 그 안에 보면은 사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주나 이런 사람들의 역할, 뭐 방문진이나 이런 것도 역할이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방송 노동자의 역할도 필요하다. 네. 그래가지고 비토권을 도입하자라는 임명동의제. 임명동의제를 하자라는 걸 얘기하셨죠. 얘기했잖아요. 이런 게 전형적인 독일식 질서 있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틀 안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의 권리까지 포함시킨다. 뭐 이런 약간 수정된 형태의 그런 관점이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보수라는 건 정의하자면 보수이긴 하나 진보적인 목소리를 많이 담은 보수예요? 진보라고 보기보다는요. 네. 경제민주화도 사실 진보라기보다는 네. 경제 성장의 과실이 민주적으로 분배된다 뭐 이런 거라서. 보통은 진보에서 그걸 많이 주장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 독일 가면은 진보가 아니라 기민당 주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다르게 보수 진보 프레임이 잡혀서 그렇지. 네네네. 그 프레임대로는 박정희 대통령 완전한 좌파죠. 어. 국가가 아니 진짜 이건 제가 하버드에서 배울 때 박정희와 레닌을 같은 날에 배워요. 하버드에서 배웠다고 하니까 쉽게 네. 이렇게 아니야, 근데 이게 하기가 어렵네. 검증이 안 되니까. 그 네. 비교 정치학 수업에 보면요. 레닌의 NEP 신경제계획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계를 같은 날 배워요. 하나는 실패한 사람, 하나는 성공한 사람으로. 근데 이런 국가주도 성장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거 완전 좌파 정책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보수 어르신들이 뭐 자유를 입으로 얘기하면서 가장 추앙하는 대통령은 박정희 뭐 이런 네네네네. 모순 속에서 지금 보수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립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사회적 보수라는 게 결국 그러면
좀 더 분배 방점을 둔 보수보다는 조금 더 분배에 신경을 쓰는 결국 보수? 뭐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유승민 의원은 따뜻한 보수 이런 얘기도 했고 네. 중부담 중복지론 얘기도 했고 했는데 그것과는 좀 궤가 다르지만은 어쨌든 사회적인 가치들을 이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끌어들이는 거죠. 이제 그런 보수가 개혁신당의 보수.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이게 앞으로 주류가 된다면 이제 이쪽으로 보수 세력을 전체 다 결집시키는 것이 목표.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회적 보수. 그리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민주당은 완벽한 보수 정당이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 그래요? 예.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진 것을 다 내놓으려 하지 않고 예. 정치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바꿔나가려고 하는 유지. 보수주의의 실현물이죠. 그게. 그건 이제 그들이 실현하려는 추구하는 가치보다는 이제 그들의 행태를 보고 네. 완전 보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민주당의 정책을 봤을 때는 뭐 노무현 대통령의 궤를 이어받아가지고 이걸 때리시는 줄 알았어요. 네. 지금. 민주당의 정책. 정치국을 갑자기 들어오신 줄 알고. 손이 심심해서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정치를 이제 민주당에 문화를 이식한 것이 탈권위주의나 이런 성격이라든지 네. 권력 분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은 좀 들어있는데 나머지 뭐 경제에 대한 관점 이런 건 보수에 가깝다 보거든요. 그건 또 거꾸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그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신다는 얘기도 네. 할 정도로 네. 대기업 집단이나 네. 아니면 뭐 혹자는 얘기하는 경제연구소 걸 많이 받아가지고 네, 정책하셨다.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만들어놓은 건 탈권위적 그 친기업적 아젠다가 지금 민주당의 주류적 아젠다다. 네.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나면서 부속물로서 검찰은 싫어서 또 검찰개혁이 끼어들고 뭐 이런 약간 이종결합이 돼 있는 상태인 건 맞습니다. 지금. 네네네. 그 아까 이제 그 교통 관련된 네. 공약 정책 뭐 요거 이제 얘기해 주시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토론하셨죠. 김홍일 네. 회장님하고. 저랑 김호일 회장님이랑 원래 되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아, 자주 보신다는 예. 톤으로 말씀을 하시던데요. 네. 그 김호일 회장님이요. 제가 당대표 할 때는 네. 또 민원 사항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자주 찾아뵙고 또 노인 정책 상의도 하고. 아. 근데 올 초에 인사드리려고 가려고 하니까 오지 말래요. 그 동훈이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먼저 오라고. 그쪽이랑 그런 노인 회장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네. 그 모시는 분이 노인 회측에서. 네, 노인 측에서 한동훈 노인장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보자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무임승차 얘기가 나왔죠. 근데 오늘 토론이 굉장히 호평이더라고요. 정말 아니, 토론다운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의외다. 근데 시간이 짧긴 짧았는데 네. 뭐 애초에 뭐 그 김호일 회장님도 네.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 가지고 나름의 대안들이 있으셨어요. 예. 예를 들어 뭐 러시아어에 못하게 하자든지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우선 김호일 회장님이 그때 그 이런 게 있어요. 그 처음에 제가 무임승차 폐지 네. 그리고 12만 원 바우처 40% 할인 이게 세 가지가 이제 저희 예. 정책 골자인데 네. 김호일 회장님 출장 중이셨어요. 해외에 하필이면 그때. 아.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이제 그 해외 출장 중이신 김호일 회장님한테 이준석 대표가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한다고 하는데 대안은 안 얘기하고. 그러니까 입장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만 뭐 준석이가 그래가지고 이게 아, 이게 약간 그 첫 기사 그렇게 잡히면서 오해가 있었군요. 오해라기보다는 김호일 회장님도 내용 파악이 안 되셨던 거지. 아, 살림도 안 해본 뭐가 이렇게 된 거군요. 결혼도 안 해서 이놈이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오늘 뭐- 사과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노인회에서 막 전화 와가지고 아니 회장님이 지금 막 그 당사에 뭐 이 버스로 시위하러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막 하신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회장님 죄송한데 저희 당사가 그 저희는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데 그러면 거기 입주자들. 입주자들하고 처치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정책은 아까 뭐 네. 보니까 네. 충분히 설득 가능하거나 혹은 뭐 주장할 만한 네. 내용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뭐를 먼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파급력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무임승차 폐지가 앞에 헤드라인으로 잡히니까 네. 이거는 전략적으로 조금 굳이 비판하자면 좀 갈라치기용으로 하신 건 아닌가? 약간 어그로성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갈라치기와 어그로는 다르죠. 그러니까 어. 관심 받고 싶은 건 맞죠. 그런데 어그로는 맞는데. 어그로는 맞다. 갈라치기는 아니지 이거는. 어그로. 왜냐면 이제 네. 그 어그로를 통한 갈라치기는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그로를 이걸로 끌었어. 네. 그래서 무임승차 얘기가 막 되니까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들 간에 아 그럼 이제 빨리 무임승차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무임승차 끝내면 우리 뭐 죽으란 얘기 이렇게 이제 갈라치기가 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갈라치기 전략은 아니라는 거죠. 뭐 갈라치기에서 뭐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갈라치기라는 걸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갈라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표 받는 데 있어가지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명징하게 전선이 갈리는 지점도 아닐 텐데. 그리고 뭐 굳이 갈라치기를 하려고 그랬으면은 폐지만 얘기했겠죠, 그냥. 네, 애초에 전색 자체를 그냥 폐지. 그리고 끝냈겠죠. 대안 없이. 6070 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제 제가 뭐 어떤 정책이라는 거 내고 할 때 혐오, 갈라치기 이런 게 약간 이제 상투적인 네네네. 이 반응이 돼가지고 이번에 또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역작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 이준석이 말만 하면 이런 갈라치기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역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장현 문제 같은 것도 지금 이제 2년째 돼가지만은 네.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단순히 무슨 뭐 장애인 혐오니 이렇게 몰아붙이던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전장현 얘기하면은 내용 전체를 사람들이 이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굳이 따지자면 네.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갈라치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충분히 예상할 만한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노인 이거 폐지를 하게 되면 무임승차 폐지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런 헤드라인이 막 실릴 거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화를 낼 거고 여기에 이제 많은 기사들이 쏟아질 거고 개혁신당 관심은 받는데 세대 간에 약간 갈등도 생길 수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약간 것 정도. 구조가 잘못된 게 뭐냐면요. 네. 의외로 처음에 했을 때 저희도 반응을 체크하잖아요. 네. 어르신들이 약간 반응이 좋았어요. 아 그래요? 김호일 회장과의 약속 대련?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약속대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대 절대 아니었는데 처음에 그 저희도 이제 예전부터 친했다면서요. 신당 회원. 저희도 기자회견 한 다음에 오히려 이제 영입- 기사가 나기 나면서 이제 네. 댓글이 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고연령층이 댓글을 많이 달았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김호 회장님이 그 해외 출장 중에 약간 급발진 하시는 바람에 기사 타이틀이 자극적으로 잡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그래요? 예. 봉합수순. 불씨를 안고. 네. 오늘 토론 끝나고 뭐 뒷이야기 없습니까? 뭐 앞으로 잘해 뭐 이런 얘기 있다든지. 아니, 아, 근데- 조언. 네. 근데 김호 회장님은 이거 말고도 저랑 되게 다양한 주제로 이제 하셨고 김호 회장님의 가장 주안점은 뭐냐면은 예. 이분의 필생의 이제 목표는 본인은 이미 국회의원 여러 번 하셨고 예. 김호 회장님은 노인 비례대표 제도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노인 비례대표요. 예. 할당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전 절대 노인 안 할당제. 저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노인 할당제 안 된다. 지금 국회에 지금 노인이 많으셔서 문제라는데 그 노인 비례대표까지 해야 되냐 그랬는데 네.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찾아갔을 때도 똑같은 문제를 얘기하셨을 거예요. 아. 노인 비례대표 얘기.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받았을지 아니면 안 받았을지 궁금하거든요. 취재가 되시면 나중에 한번. 알겠습니다. 노인 할당제. 이제 다음에 나올 정책도 역시 굉장히 이슈가 좀 될 만한 것들을 내던지실 예정이시고요. 종교인 과세 해볼까 하다가 역시 세다. 아, 좋아하면은 저희 개혁신당. 전모 목사님께서 아니, 근데 박근혜 좀- 화내실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세법 개정을 많이 해가지고 예. 네. 종교인 과세는 어느 정도 많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 큰 대형 교회들과 네네네. 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신부님들은 다 월급 받으시거든요. 네. 근데 종교인 과세는 상당 부분 되어 있고 천태종 정도만 지금 아마 그 교리 때문에 좀 뭔가 어긋난 게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용 처리 기준인 거죠. 비용 처리. 예, 그러니까 이게 네. 그 과세를 해도 네.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과도하게 넓으면 사실상 이제 그런 거잖아요. 종교 활동을 어디까지를 이게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걸로 보느냐.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절에서 예를 들어 뭘 받아 그 홍금을 받았는데 네. 그걸로 예를 들어 뭐 49제 같은 제를 하고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냐. 어렵다. 그러니까 절에서 기부금을 받고 49제 같은 걸 했을 때 그것이 서비스의 제공이냐 아니면은 종교 헌금이냐 뭐 이런 게 약간 모호해요 지금 약간. 근데 뭐 그래서 이걸 하겠다가 아니라 공부 좀 요즘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저출생 그 대책이 나왔나요? 저희는 저출산 대책. 저출산, 예, 저출산 아직 안 나왔나요? 이런 거죠. 그때 천하람 위원장이 발표할 때 중학생부터 기숙사를 확대하겠다. 예.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사실상 초등학교 때까지만 키우고 예. 중학생부터는 기숙사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한다는 건 사교육비와 육아의 부담을 완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사심 가득한 거인 게 그 하람이 애가 지금 2학년이에요 초등학교. 천하람 최고위원이 그래서 천하람 그 중학교 가면 천하람 보내고 위원장이 지금 중학교 되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지금 정책으로 지금 그 기숙사 중학교 2학년 중학교부터 그
그 도농 지역부터 기숙사를 확대해 나가는 것 네네네.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아, 또 이게 또 단어 하나 때문에 또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사과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저출생과 저출산은 네. 두 개 다른 거죠, 그죠? 아, 지금 다르죠. 제가 정리를 하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는데 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저출산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여야가 동시에 대책을 내놨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는 저출생 대책이라고 네, 이름을 네, 네. 붙여서 냈어요. 그 양대 정당이 전부 다 PC주의에 쩔어 있어서 그런 네,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관련해서 네. 두 가지 왜 용어를 웃으세요? 당에서 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 저출생이라고 워딩을 썼으니까. 아까 이제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 민주당의 저출생 대책이라고 내놨는데 어쨌든 국가적인 화두인 것은 맞으니까 네. 관련된 개혁신당의 정책은 무엇이냐 네. 이런 질문을 저도 드린 그냥 겁니다. 살짝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네, 여튼 이제 민감합니다, 뜻이 두 개가 저희가. 좀 다릅니다, 네. 그죠? 예, 다르죠. 예, 저출생하고 저출산은 이제 다른데 네. 학계에서는 이제 구분해서 확실히 쓰고 있는데 네. 정치권은 어쨌든 많은 대중을 상대하다 보니까 뭐 그런 좀 얘기도 있으면 또 좀 나오고. 국회에서도 이제 뭐 유아찬이 유모찬이 이런 논쟁들 할 겁니다 이제. 아이고야. 예. 그것도 굉장히 또 논란이 좀 많이 되겠네요. 예, 네. 저희는 어그로와 갈라치기만 좀 거리를 두시죠. 예예예. 네. 약속 대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당 이야기. 네. 이제 네. 어쨌든 총 5개 신당 가운데 양양자 의원과는 이제 합당 선언하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절차는 좀 이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냐에 관심 좀 있으신데 어쨌든 거리로 보자면 금태섭 신당이 아닐까? 아니 근데 이게 거리를 뭐로 측정하냐의 문제인 게 네. 제가 어제 지난주에 제가 네. 약간 재밌는 전화를 받았는 게 네. 저랑 정말 친한 그런 분이고 네. 또 저랑 아는 전직 의원님인데 음. 저한테 그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음. 야, 이 대표 그 자유통일당이랑도 같이 해볼 생각 없어? 이러는 거예요. 자유통일당에 누가 계시죠? 고영주 변호사님 하시는 그 아. 당인데 그래서 자유통일당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만은 네. 야, 이 대표 그런데 그 정책적으로 연구해봐도 니네랑 우리랑 가깝지 니네랑 이낙연이랑 가깝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네. 정책적인 면에만 보면은. 같은 보수인데. 그러니까 근데 묘하게 맞는 말 같은데 이래가지고 설득되셨어요? 예? 설득됐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뭐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렇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리를 진짜 뭘로 재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뭔지 잘 모호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책으로 재야 되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여러 뭐 정치 이력으로 봐야 되는 건지. 예. 근데 거리를 좁히긴 좁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선거가 임박하지 않았다면야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또 그건 제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방송 나가서 얘기했던 게 제가 원래 사실 빠른 통합을 할 거면은 그 모든 정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는 콘클라베 식으로 하자라고 제가 11월 달에 제안했어요. 네. 할 거면은 네. 11월 달 탈당하기 전부터 만약에 제 세력이 이런 걸 할 생각이 있으면은 콘클라베처럼 그 몰아놓고 산장 빌려놓고 만장일 연기 피우고. 식으로. 그렇게 가자라고 네. 제가 제안했었고 그때는요 이런 표현 제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나머지 세력들이 다 동의 안 했어요. 네. 왜 그때는 안 했어요? 그만큼 절실하지 않았었나요, 그때는? 그 원래 민주당에 계시던 분들이나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이준석을 보는 관점이 겪어보지 않으면 처음부터 이제 뭐 쟤는 어린애가 무슨 갈라치기에 쩔어가지고 무슨 뭐 신뢰가 없었던 거. 표를 놓고 입만 살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네. 나와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좀 네.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이 좀 바뀌겠죠. 근데 제 입장에 그래서 당황스럽죠. 아니 저는 원래 형식이라는 거 구애받지 않고 네. 할 거면 그렇게 모여가지고 콘클라베 방식으로 하고 합의점만 도출하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했는데 그때는 다 무시했어요. 그럼 지금 와서 저한테 뭐 기득권을 포기해라 무슨 뭐 왜 네. 개혁신당이 주도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있나요? 하죠. 계속 그 얘기 하죠. 어. 그래서 저는 근데 뭐 예, 인생의 좋은 경험이니까 다들 이렇게 갑자기 네. 결론이. 김무성 대표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근데 그거 관련해서 네. 제가 네. 엊그제 그 이석현 네. 전 부의장이 재밌는 말씀을 하신 네. 게 이낙연 대표 보고 개항을 나가라고 할 거면 이준석 대표는 분당에 가서 안철수 의원이랑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준석이 말씀을 안철수와 하시던데. 복수열전 찍으면 1000만 관객을 넘길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창당과 탈당은요 굉장히 네. 엄중한 과정이고 네. 저한테 왜 탈당하고 창당했냐 그러면은 제가 탈당 선언문에서 밝혔듯이 더 이상 이 보수의 틀을 지금 있는 틀에서 정치하기도 힘들고 미래에 대한 그런 고민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네. 무엇보다도 저는 윤석열 피해자 모임 아닙니까 저는 네, 큰 피해자 틀에서. 모임. 예, 그리고 이낙연 총리는 지금 봤을 때 이제
어떤 지향점인지 뭐 미래 얘기 계속 하시는 건 같고 네. 그리고 그 이재명 피해자 모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피해자 모임에 그 대표격인 분이 이재명 대표가 붙는다는 거는 명분이 되는 거지만은 저는 안철수 대표랑 아웅다웅하는 건 있어도 안철수 피해자 모임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오히려 안철수 대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 관에 의해 가지고 전당대회도 출마했다 협박받았던 윤석열 피해자 모임의 일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공교롭게 뭐 당을 떠나진 않고 계시지만은 윤석열 피해자 모임에 있는 사람들끼리 붙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석현 부의장이 너무 억지로 이제 좀 빗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만약 그래서 이렇게 저는 오늘 김현정 뉴스에서 응답했던 게 뭐냐면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하시면 제가 거기 가서 붙겠다. 붙으면 이기십니까? 네? 이길 자신 이겨야죠. 있으세요? 뭐. 아 대표님 그럼 저도 영입 가능합니까? 뭐야? 실망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분들과 이제 함께하는 데 있어서 정색하시기 있겠 표정이 말씀이 없으시니까 쓱 봤는데. 네. 걸림돌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뭐 그런 장애들이 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그 사람의 어떤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금태섭 신당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뭐 어제도 금태섭 의원과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혁신당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이냐를 되게 확인을 많이 하거든요. 의지. 무슨 이유 때문에 개혁신당과 함께 하려고 하시느냐. 양현재 의원님하고 저하고 얘기해보면은 과학기술에 대한 저희 견해가 너무 비슷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같이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기가 이어지는데 네.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조홍천 의원님과 그 세 분의 현역 의원들 이 하는 미래 대연합 거기 보면은 최근에 정의당에서 탈당하신 분들 중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님 원래 계셨고 네. 거기에 더해서 뭐 배복주 전 부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막 꼈거든요. 근데 배복주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장현 박경석 대표님 그 와이프분 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리고 박경석 대표님은 그 한 1, 2년간의 휴직기를 딛고 며칠 전부터 갑자기 또 이준석을 심판하겠다고 기사에 나오시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한편에서는 박경석 대표님은 저를 심판하고 싶어 하시고 네. 뭐 부부가 같은 정치 성향일 이유는 없지만은 그렇죠. 그 와이프 되시는 배복주 부대표는 또 개혁신당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면은 제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을 것이고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물음표.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금태섭 의원님이 하시는 새로운 선택에도 뭐 의견은 다를 수 있다. 네. 근데 적어도 저희가 하나의 이제 결집된 의견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준석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들은 왜 이준석과 당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금 의원님이랑 저는 너무 잘 통해요. 네. 얘기해 보면은. 근데 금태섭 의원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른 완전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다 모일 수 있어야 우리 제3세력이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네. 들어서 누구는 뭐 무임승차에 찬성하고 반대고 이런 건 참 괜찮은데 네. 그냥 이준석이 싫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혐오가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왜 이준석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지가 약간 물음표. 개혁신당 이퀄 이준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혁신당의 어떤 다른 가치에 동의할 수도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지금 이현주 의원님도 동일한 고민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현주 의원님요. 이현주 의원님은 문재인 대통령도 싫으시고 여러 가지 하신 다음에 지금 갑자기 민주당 가시려니까 비판이 이제 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굳이 국민의힘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거 시작해서 근데 원래 있었던 분이면 어쩔 수 없지만은 네네네. 근데 굳이 왜 지금 왜 전장현과 이렇게 이런 비슷한 세력은 왜 이준석은 싫지만 지금 현재 정권, 즉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강력하게 하고 싶고 그래서 나는 새로운 신당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속으로. 제3지대에 한 몫을 하고 싶다. 그럼 그 얘기를 하시던가요? 그렇게 아예 밝혀보면 그렇게 아예 밝히고 그럼 뭘 하고 싶은지 얘기하셔야 되는 거고 더 웃긴 건 약간 웃기진 않다. 더 안타까운 거는 그 류호정 의원과 조성주 네. 그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네. 김태섭 의원님과 함께하는 유의 정의당류와 네. 또 아까 말했던 박원석 의원님과 함께하는 정의당류는 또 서로 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왜 그럼 이분들은 같이 빅텐트 하고 싶어하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제가 기대하는 거는 아주 맛깔나게 놓인 비빔밥인데 이게 뭐 또 삼국지에 비유하자면 뭐 18로 제우군 뭐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모여서 어정쩡한 목표를 가지고 사다가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러는 거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걱정입니다. 그건. 네. 아. 그럼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합치려면 그분들을 제외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뭔가 우리는 이래서 해야 된다는 어떤 선언 같은 걸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저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제가 합당이라는 거는요. 어느 네. 당이든 합당이나 연대는 어느 당이든지 간에 최고위든지 아니면 당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제가 약간 좀 추인을 받을 자신이 없어요. 그분들과 이렇게 함께 가는데 내가 당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추인이라는 건요. 딱 네. 이런 거거든요. 뭐 너무 마음이 잘 맞아서 간다. 그건 우리 양양자 의원님과의 합당 같은 게 그렇죠. 네. 아니면은 사실 우리도 기분이 좀 그런데 합치면 뭐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한다. 이런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최소한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간 좀 아. 그럼 어쨌든 그렇게 성립을 한다 안 한다를 판단해서 지금 선거까지 가는 마지노선의 시점은 언제로 보세요? 저는 정말 골든타임- 같이 할수 있다, 골든타임 없다. 지났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여유를 지금 다들 부릴 상황이 아닌데 아. 다들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저는 아쉽고 언제가 골든타임이었어요? 저는 제가 말했잖아요. 11월 달에 저는 콘클라베 하자고 했는데 네. 다 무시했다니까요. 그 연말 정도가 골든타임이었고.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설 전에는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설 지나면 또 하나 날짜 정하고 3일절 전에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아. 뭐 저는 그러니까 그 의미 있는 날짜는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뭐 아니 할 거면 네. 빨리 하는 게 좋고 아니면은 그냥 각자 길을 가는 게 좋다 이거고요. 네.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네. 그거 시작해야 되는데 네. 예, 너무 늦어지잖아요 지금. 저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데 지금 또 양당에서는 지금 공관위가 열심히 굴러가고 있잖아요. 네. 지역에서 여론조사 돌리고 네. 민주당은 검증위도 해가지고 뭐 부적격 후보 탈락시키고 또 그 안에서 또 갈등이 있고 한데 지금 개혁신당도 어쨌든 인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례대표를 내든 지역으로 내든. 근데 지금 뭐 중텐트, 빅텐트는 차치하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 개혁신당에서 모집하고 있는 네. 그런 인재들 외부 영입. 좀 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현역 의원만 없는 거죠 보면은.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각 당에서 뛰쳐나온 명분들이 필요한 거니까. 네. 지금 민주당에 먼저 뛰쳐나온 분들은 본인들이 그동안에 투쟁을 하면서 쌓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네. 움직일 수 있었던 거고요.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들이야말로 그 당에 움직일 명분이 생기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개혁신당이나 밖에 나와 있는 당들이 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양당이 공천 절차를 늦추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들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진행되면 이탈량이 상당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조급할 필요 없다. 네네네. 그럼 아까는 이제- 골든타임 지났다면서요. 그건 합당을 위한. 공천을 위한 골든타임은 아직 공천이라는 남아있다? 건요. 네. 원래 시작해서 2월 초에 뭐 각 당이 하고요. 네. 3월까지 네. 계속 합니다. 모든 당이. 지금 바라는 분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했던 분들. 네. 네. 그분들이 같이 하시면서 나는 왜 같이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예. 가장 큰 목소리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 창당을 통해서 네. 저희가 온라인으로 창당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정치 문화가 완전 바뀌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정치하면서 당을 이끌면서 예전에 국민의힘 시절부터 보여준 게 네. 뭐 돈 받고 공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선거판 이상한 전략으로 흐트리고 이렇게 하지 네.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신뢰는 형성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래도 잘못 산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양당에서 그 외부 인재 영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부는 하셨지만 백종원 씨가 좀 정치권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백종원 씨. 네. 외부 영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신당 같은 경우에는요. 네. 나중에 이제 2월쯤 돼가지고 비례대표 제도가 정해지면 아마 그때 눈에 띌 만한 영입 인재들에게는 최종 오퍼가 가겠죠. 네. 예. 예를 들어 저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은 비례대표는 제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모실 수 있는 그 범주가 다르거든요. 예. 예. 예를 들어 아무리 10명의 좋은 인재, 20명의 좋은 인재가 있다고 해도 다 가가지고 비례대표 하실래요 물어보면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만약에 그것보다 적은 의석수가 예상된다고. 예. 그런 거는 만약 최종이 이뤄지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여야가 지금 선거제 병립형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게 중론인데 그럼 사실 삼지대한테는 좀 불리해지잖아요. 삼지대가 이제 그러면 하나의 번호로 뭉치라는 예. 그 목소리가 되게 커지겠죠. 네. 예. 근데 그래서 그렇게 뭐 되면 지금 명분이 없이는 하나의 번호를 뭉칠 수 없다라는 게 개혁신당의 입장 아닙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주 마음이 잘 맞거나 아니면은 이래야 이긴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병립형하면 후자에 대한 부분이 커지긴 커지겠죠. 예. 그럼 분산되면 어떤 게?
그래서 이제 번호가 후자의 분산되면? 부분이 커져서 분산이 되면 번호가 나눠지면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많은 이런 게 있는 큰 거예요. 세력을 형성하기가 자, 어려워지는 거 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볼게요. 자, 제가 그래서 예전에 비례대표 명부가 통합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지금 이질적인 사람들 간에. 예. 이게 뭐냐면은 비례대표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명부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그럼 아까 제가 그 배복주 부대표 계속 얘기해서 그런데 어쨌든 딱 예를 들어 그분이 뭐 공천 신청을 하시든 안 하든 공천 신청 하신다는 가정에 자, 1. 저희가 공천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공천을 받는 상황이면은 명부에 들어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개혁신당 계열의 당원들은 지지했던 분들은 전장현의 방향성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러면은 내 표로 전장현 사람을 당선시킬 수 있네? 라는 생각하면 투표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명부가 통합 명부 자체가 동작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전장현 계열 인사가 5번에 있다. 네. 근데 내가 그러면 표를 주면은 5번이 당선될 수 있어? 네. 야, 나 그러면 안 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개혁신당이 잘 되는 것보다 내 표로 내가 그렇게 비판했던 전장현 후보를 당선시킬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 명부가 위험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그게 이제 한 가지 가능성. 네. 자, 그럼 두 번째, 그분이 공천을 못 받으신다. 그럼 또 저를 둘러싸고 장애인 혐오한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리스크네요. 그러니까 실제와 관계없이 그런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뭐 확단할 수 없지만은 그런 가능성을 안고 왜 통합 명부를 가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약간 이제 의아한 거죠. 저는. 그래서 그때 천하람 당시 창당위원장이 네네네.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례는 비례대로 가고 따로 명부를 작성해서 가고 지역은? 다만 지역구에서는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뭐 일종의 단일화 같은 걸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이런 사실 거죠. 예전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했던 모델 예. 비슷한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여론조사를 봐도 예를 들어 비례대표 지지율이 뭐 저희가 뭐 10 나오는 게 있고 이낙연 대표 신당이 7 나오는 게 있고 네. 이러다 치면은 더했을 때 그것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비례만 놓고 봤을 때는 각각 나가서 명부를 가져가는 게 오히려 낫다. 의석이 낫다. 득대화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명부가 혼입돼 버리는 순간 오히려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그 정의당에 나오신 분들의 본질인 정의당마저도 지금 최근에 지지율 추이가 좀 하락세인데 그럼 이분들은 단독으로 이제 당선이 어렵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 입장에서 명부 혼입되는 순간에 투표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사실 선거법 개정하면서 그냥 그 진입장벽 3%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도 많이 아예 1, 2%로 낮춰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오히려 그분들 예를 들어 뭐 장애인 운동하시고 저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아주 선명한 정책으로 승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예를 들어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국민이 단 1%, 2%라도 있어가지고 그분들 대변하는 정당이 되고 되는 건데 저희도 뭐 정당이다 보니까 스펙트럼을 가져가긴 하겠지만은 이준석이 주도하는 개혁신당에 그리고 또는 그것이 주를 이루는 빅텐트에 네. 전장현 계열 후보가 들어와서 표를 받아서 당선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정훈 의원 사태에서 겪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협상의 생각 별로 없으신 부분이군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논리 구조가 저희 지지층한테 찍어달라고 할 수 없는 논리 구조예요. 아, 비례대표를 같이 합친다는 거는 네.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 제가 원칙론자로서 네. 그럼 합당한 대신에 비례를 넣지 못하게 합시다. 이런 이면 합의를 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합당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나중에 뭐 공허한 합의죠. 그거는. 합당이 매우 어렵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저는 이런 거예요. 처음에 제가 분명히 그 시장에서 이제 그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그 탈당하신 세 분의 네. 의원님들을 뵀을 때는 네. 저는 그 세 분과 교류하면서 그 세 분과 교류하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 나중에 가보니까 창당을 진행하시면서 그런 덩어리가 이제 막 생기는 거죠. 물론 창당을 하다 보면 좀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이 오긴 하겠지만은 네. 제가 그래서 원칙과 상식에 있는 모 의원님한테 제가 그런데 그 혹시 그 당에 지금 전장현 박경석 대표님 사모님 되시는 그 배복주 부대표가 오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의원님이 배복주가 누군데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조모 의원인가요? 그건 특정 이름 말할 수 없고. 네,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 모르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여러모로. 그저 당원 후보 지지자 뭐 그냥 요 정도면 큰 상관은 없고 만약에 비례대표로 올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당원도 좀 당의 가치와 이런 지향점에 좀 동의해서 오신 당원이 많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묻잖아요.
저 아직까지도 전장현의 그런 시위 양태라는 것도 반대하거든요. 근데 네. 굳이 왜 여기에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이쪽에서는 새로운 미래와 미래 대연합이 네. 새로운 미래 대연합이 일단 중텐트를 꾸릴 것이고 네. 골든 타임이 지나서 결국은 이 새로운 미래 대연합과 한국의 미래 개혁신당인가? 헷갈리네. 한국의 미래 희망. 개혁신당. 한국의 희망 개혁신당. 개혁신당은 결국은 그럼 이낙연 대표랑 같이 못 가신다는 결론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대화가 없잖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그 이런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게 제가 벌써 한 달 가까이 그 네. 빅텐트에 있는 분들한테 요구 조건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 어딘지를 한 달 전에 다 얘기해 드렸어요. 네. 지금 당내에서 어차피 저도 구성원들의 동의를 모아야 되는데 네. 요 인사는 왜 여기 오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건 다들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고 한 달 흘려 보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이 이제 지나가지고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면요, 그 저희가 말한 위협들이 저희랑 같이 했을 때만 발생하는 위협이 아닐걸요. 예. 뭐 그건 이제 거기서 알아서 할 문제긴 하나. 네. 그쵸. 아마 그런 이제 예상을 이제 하신다는 네. 거고. 이낙연 대표 자체는 좋습니까? 좋은 인물일 같습니까? 저는 너무 제가 멀어져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은 네. 사람 하나에 대해가 지금 제가 뭐 호감 비호감을 가지고 가는 문제는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국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연대냐 이런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국민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투표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거 다 알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걸 일일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분들 전장현이 함께하면 JTBC 단독 뜬다 봅니다. 단독은 또 좋은 건데. 그분들 네, 네, 네.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이 양당 정치 이제 좀 지긋지긋하니까 그래 제3세력에서 좀 모여갖고 네. 번호 하나 좀 세게 앞에 한 3번쯤 받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한번 투표해줄게라고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런 어찌 보면 그분들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같이 못해서 번호를 4, 5, 6, 7번 이렇게 이제 받게 되면 그분들은 이 제3세력 역시 또 안 되는구나라는 실망감에 아예 투표를 됐어 이번에 안 할래라든지 아니면 제3세력이 못 죽이니까 차라리 그럼 될 만한 1번, 2번 중에 덜 싫은데 찍어볼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 대통합론이라는 단어가 네. 항상 어느 선거에서 등장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통합자 당명이 들어간 당들이 다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정리를 못해서 그래요. 민주통합당, 미래통합당, 통합진보당 다 계속 네. 하는 게 통합진보당도 자기들끼리 뭐 NL과 PD를 모아놨다고 하다가 깨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거고 네. 예전에 화학적 결합이 안 되면 결국은 깨진다. 뭐 화학적 결합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서로 왜 여기 뭉쳤는지에 대한 그 이해는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까 저도 논리적으로 되게 당황했던 게 자유통일당이 저랑 이념적으로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근데 그 진짜 그렇다고 제가 자유통일당이랑 뭘 고려한 건 아니지만은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물론 정의당에서 나오셨다고는 하지만은 그 장애인 활동가 하시는 분들이 저랑 가까울지 아니면은 지금 남아있는 녹색 정의당이랑 가까울지는 저는 그쪽이 훨씬 가깝다 보거든요. 그럼 이거를 왜 움직이시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납득돼야 유권자들이 납득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약간 그런 거. 제가 대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되게 길게 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네. 지금 다음도 어쨌든 노린다? 우리는 이제 저는 기자로서 질문을 할 때 네. 총선이 임박해 있으니까 총선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 통합이냐, 뭐 어떻게 할 거냐, 공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네. 결국은 지금 오히려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거대 두 양당에서는 뭐 지는 게 멋있게 지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면서 선거제와 뭐 전략 공천과 이런 지역들을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잘 정해가고 있는데 네. 대표는 당장 뭐 지금 우리가 많이 얻지는 못하더라도 그게 쪼개지더라도 삼지대가 쪼개지더라도 우리는 뭐 그러니까 제가 그럴 거면 이게- 결합 안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본다 이거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첫째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명분이 있던지 네. 아니면 두 번째는 이거 합치면 무조건 우리가 득표가 확 늘어나가지고 이득이다라는 그 실리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복주 부대표랑 저랑 결합해서 표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러니까 표가 오르기만 하면 또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짧은 걸 수도 있겠지만 오르는 시나리오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를 수 있는 걸까? 관련된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거는 혹시 없나요? 굳이 찍어 먹어야 하는 거 아는 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뭔지는 그러니까 그 내가 뭔지라뇨. 된장인지 뭔지는 뭐 딸기인지 생크림인지 찍어 먹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제 생각에는 좀 개연성이 제가 음.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죠. 개혁신당이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입니까? 원하는 인재상. 네. 말 통하는 사람. 말 통하는 사람? 아니, 다 통하죠 말은. 네. 근데 안 통하는 사람 꽤 있죠. 제가 한국 사람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거는 기우고 제가 선입견인 건 알겠는데 네. 이런 거잖아요. 와가지고 예를 들어 그러면 각자 다른 차이를 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래 공천 신청하고 서로 다 공천 할 수 있어요. 그럼 공천을 예를 들어 어떤 전장현 출신 활동가가 와서 공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죠. 네. 선입견을 봤을 때. 근데 못 받았을 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못 받았을 테니까 못 받았다 오케이 이러면 되는 건데 못 받았어.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이준석이 장애인 혐오해서 그렇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대화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는 그 영역에서 할당제를 되게 많이 폐지하자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장애인 할당을 해서 비례대표를 뽑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다만 장애인인 분들도 비례대표의 경쟁에 참여할 수 있고 그분이 비례대표 될 수 있는 건 맞죠. 네네. 그런데 할당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누군가가 공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데 그래 뭐 해보다 보니까 경쟁에서 안 돼서 공천이 안 됐어가 아니라 나중에 역시 이준석이는 장애인 혐오를 하는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그걸 왜 감내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 우리 댓글 질문 중에 네. 아유 이게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요. 그 네. 후디는 어디서 사냐입니다. 그게 저희가 이거를 아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열가했다가 보니까 그 금지돼 가지고 저, 금지가 돼 가지고 네. 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아직 판매는 안 하는군요. 그런데 이거 밖에 입고 다니면 불법이에요. 아 그래요? 그 로고 당 로고나 아니면 이름이 적힌 거를 선거 네. 후보나 운동원이 아닌 사람이 아. 선거 기간 아닐 때 입고 다니면은 불법이라서 정영진 씨 하나 주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선물로. 발언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영입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여튼 뭐 신당에 대한 뭐 데드라인도 없고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대신 우리가 함께 뭉칠 때는 적어도 실리적인 뭐가 있거나 아니면 명분이 적어도 통하거나 아니면 말이라도 좀 통하는 사람들이 오셔야 될 거다. 저는 권투는 항상 권투 글러브 끼고 있는 사람들만 경기장에 입장해야 되는 건데 네. 이 윤핵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권투하다 수틀리면 칼 들고 나오거든요. 저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근데 네. 진짜. 칼을 들었나요? 네, 이거 저는 지금도 똑같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해서 경쟁해가지고 어떤 성과 나면 되는데 네. 나중에 가서 어떻게든 뭐 공천은 우리 일반적인 토론보다 훨씬 치열한 결과예요. 근데 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싸움 나고 이러면 그거는 제3지대 해보나 말하죠. 그거. 그럼 네. 신당 얘기 많이 했으니까 잠깐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서 네. 옛날에는 이제 윤핵관들이라고 불리우는 세력이 권투를 하다가 네. 밀리면 칼을 들 정도의 힘이 있었는데 네. 지금의 윤핵관 혹은 친윤 세력은 그 칼 들 힘이 오히려 친한 세력이 지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나올 때랑 다른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본성이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그 기억에 국민의힘에서 그 초선들이 윤핵관 바라기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언젠가 황교안 팀이었어요. 네. 이번 임기 초를 살펴보면요. 네. 네. 21대 국회 초에 황교안 대표 공천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팀 황교안이 황교안 사라지니까 이제 팀 윤석열 됐다가 네. 또 이제 팀 한동훈 되려고 하는 거는 네. 크게 의미 없는 그냥 그들은 언젠가 또 다른 뭘 하러 갈 겁니다. 아, 그래 크게는 의미는 없지만 명분은 없지만 어쨌든 당내 권력 관계로 봤을 때 네. 결국은 차기 권력 쪽으로 힘이 쏠리면 네. 또 그러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일종의 뭐 당내에서의 어떤 심판론 같은 걸 들고 나와서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심평 변호사는 궁정 쿠데타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어요. 궁정 쿠데타. 네네네. 제가 그래서 참 이거 네. 말꼬리 잡는 게 참 재밌어서 그냥 잡아보자면요. 네.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 취임한 다음에 아마 저를 비판하거나 야구리려고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정치를 궁중암투나 아니면 삼국지하듯이 하면 안 된다 맞아요. 이렇게 예. 얘기했잖아요. 지금 저희가 며칠째 보고 있는 게 정확히 궁중암투고요. 예. 그리고 지금 굳이 제가 삼국지 인물들의 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비유하자면은 네. 동탁과 여포입니다. 동탁이요? 동탁 얘기는 저희가 몇 번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외모를 묘사한 게 아닙니다. 아. 예. 동탁과 여포 얼굴 평가가 아니고.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국지 정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삼국지에 나오는 형태의 그런 정치 안 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저도 아까 말했듯이 빅텐트가 무슨 18로 제후군 같이 어설프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바보가 아닌데 본인이 차기 대선의 꿈을 꾸고 있을 텐데. 여포도 왕이 되려 꿈꾼 거예요. 아, 여포. 예, 여포도 동탁을 제거하면 내가 왕이 되겠거니 한 거예요. 지금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아마도 그 정도 생각일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저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제가 약속드리는 가깝다 얘기했던 뭐냐면 상호 확증 파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진 나라 많지만은 네. 핵이 유일하게 사용된 경험은 핵을 가진 미국이 핵이 없는 일본을 쏜 거예요. 아. 네, 그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그 윤한 갈등을 약속 대련이라고 하고 지금 또 상호 확증 파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이준석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전략적으로 그렇게 일종의 평가절하를 하는 거다. 왜냐하면 제가 전 세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싸워본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네. 김기현 대표는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물러난 거고. 어. 전 세계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둘은 서로가 서로를 끝내 죽이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들어가는 게임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두 쪽은 서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서로가 죽을 때까지 뭐 이건 절대 못하는 거고 약간 뭐 정해진 수준 정도에서의 교전 정도는 벌일 수 있으나 죽기 전에 멈출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서로 과다 출혈하기 전에 서로 멈출. 네네.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그 이준석이가 그 빅텐트를 성공시키면 50석에서 60석으로 간다고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몇 석까지 예상하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오늘 아침에 이제 갤럽 조사 나온 거 보니까 네. 전 약간 놀랐는 게 양당이 다수당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꽤 있고 그런데 제3지대가 다수 의석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분이 한 24% 나오더라고요. 네. 24%요. 와. 그건 이제 당에 대한 지지나 이런 세력에 대한 지지랑은 좀 다른 수치긴 하지만은 네. 뭔가 그런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4% 정도는 지금 잠재적으로 뭔가 지금의 당들이 아닌 다른 당이 헤게모니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니까요. 네. 저는 그게 만약에 실현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50석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50이요? 24%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나중에 가서 24% 정도 받쳐주면요 네. 지역구에서 꽤 많이 당선됩니다. 오. 개인 능력 있는 사람들은. 지역구 당선이 이게 이렇게 3지대 1, 2, 3이 갈라먹으면 쉽지 않지 않나요? 보세요. 야. 그러니까 24% 정도가 만약 나오게 된다면은 네. 그건 어딘가는 30%가 넘고 어딘가는 한 15%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예. 보통 네.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에 30% 넘는 곳은요. 잘 생각해 보면은 30점씩 나눠 먹으면은 그 1대 1대1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개인 경쟁력 있는 후보들은 예를 들어 30이 나오는 기본 지지율이 나오는 지역에서 개인 지지율이 있는 분, 개인 인도가 있는 분들은 뛰어넘어요, 그거를. 실제로 예전에 국민의당도 26%그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네. 서울에서 그때 안철수, 김성식 이렇게 당선자가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 봤을 때 개혁신당에 안철수급의 중량감을 가진 인사가 있습니까? 후보가? 충분히 있죠. 오. 안철수 의원을 너무 저평가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안철수 의원은 그때 저랑 붙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붙었을 때 그 안철수 의원인데 안철수 의원은 저랑 제가 2등이었는데 네. 저랑 한 20% 가까이 격차 내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꼭 그 격차가 이기는데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정도의 그런 격차를 낼 수 있는 사람들 많죠. 네. 그러면 예. 네. 다시 노원에 나가시는 겁니까? 나갈 수 있죠, 당연히. 나갈 수도 있습니까? 네. 어. 근데 전략적 판단 해야죠, 이제. 핵심 전략 지역이 혹시 어딘지 정도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개혁신당이 가장 어쨌든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좀 있고 충분히 좀 해볼 만하다고 하는 지역들이 좀 어디요? 상대 매치업 봐야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그 지역적인 어떤 지지율 분포를 파악하고 첫째로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권자 관심 가질 만한 매치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뭐 자꾸 정청래 의원님 잡겠다고 저렇게 막 여러 사람 달려들고 이러는데 네. 네. 저는 솔직히 정청래 의원님하고 그렇게 충돌한 지 많지 않았어요. 아. 아까 말했지만 저는 윤핵관 피해자거든요. 아. 그럼 저는 그런 컨셉에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고민하겠죠. 자, 여러분 네. 지금 저희가 이만 찍으려고 지금 계속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시간 끄는 거 아니에요. 네. 오해들 하고 계시네. 네,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네, 그냥 되면 최근에 좋은 요즘 거지. 김용남 의원 나오면 얼마 정도예요? 한 4, 5천? 네. 어제 김영남 어제. 의원님 나오셨거든요. 네. 16,000. 어제까지 최고 동전 16,000을 깼는데 네. 오늘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또 한 번 깼습니다. 19,000 깼습니다. 예. 아 근데 김용남 의원님 요즘 방송이 너무 물 올라가지고 일을 안 하세요.
아니 거기 그 정책을 안 역할이 원래 짭니까? 성지대 사람 만나고 하는 역할인데 아니, 그러니까 방송하는 거 보면 만날 수가 농담이고 없겠던데. 근데 김용남 의원님의 비중이 지금보다 커져야 되는 게 네. 안 그러면 다 저를 만나려 그래요. 사람들이. 예. 개혁신당 내에서 네, 용남이? 사장 나오라 그래 뭐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그러면 사장다운 김용남 의원이 개혁상 2인자예요? 아니 이 전략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김용남 의원이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다니시고 용준 갈등. 예 네. 저랑 오늘 이기인 의원은 현수막이나 달려가려고요 이제. 천하람 네. 위원장이 좀 섭섭해하겠는데. 천하람 위원장은 요즘 뭐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 창준 위원장 할 때는 계속 여기저기 막 그 많이 뭐 하는 게 보도되고 이러는데 요즘 방송하는 게 잘 안 보여서 또 그 채찍 들 생각입니까? 집체 교육을 또 아니 그래도 천하 용인인데 앞글자. 아니 그 왜냐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네. 용남천인이에요. 그러면? 김용남 의원님이 딱 그 방송을 한 1, 2주 하시면서 네. 그동안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쌓인 게 많았군요. 그리고 그 스탠스가 모호했던 지점들이 네. 착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이 돼갖고 뚫리니까 지금 브레이크가 사라졌어요 그분이. 네, 그러니까 노브레이크예요. 김용남 의원님도 메시지 투사형이거든요. 말이 팍팍 꽂히잖아요. 네. 그런데 천하람 천하람 의원은 아무리 봐도 이제 그 좀 곰돌이 스타일이잖아. 그 말하는 화법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 빛을 못 발하고 있어가지고 네, 천하람 위원장은 지금 좀 투사가 필요하군요. 뒤에서 좀 자극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그거 여쭤보고 싶은데 네. 선거 결과가 네. 국민의힘이 표현이 좀 격합니다. 국민의힘이 속된 말로 망하는 게 좋습니까? 민주당이 망하는 게 좋습니까? 개혁신당한테.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양적으로 어떻게 될지가 첫 번째고요. 예. 국민의힘이 양적으로 이제 100 언더로 갈 것이냐.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 초초초의 임덕이죠. 네. 네. 그럼 이제 보수의 주류는 개혁신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개혁신당이 또 얼마나 하느냐에 네. 따라. 그러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국민의힘이 100 언더로 갈 정도면요. 네. 국민들이 보수에 대한 시각 자체가 나쁜 거예요. 니네는 개혁 보수니까 좀 괜찮아 이런 게 아닐 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분석을 해봐야 되고. 딜레마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네. 어쨌든 지역구 가면 표 갈라먹게 되는데 네. 그러면은 뭐 조금 개혁적인 국민의힘이 앞으로 개혁적인 행보를 보인다면 지역구에서만큼은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도 일종의 어떤 전략적인 물밑 단일화 같은 협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저희는 자기 부정이니까 안 되고요. 네, 라는 질문 제가 드렸더니 네. 이제 모 개혁신당 관계자 분께서는 네. 뭐 꼭 그렇게만 생각해? 우리가 민주당이랑도 그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민주당이 뭘 하겠다라기보다는 네. 민주당이 사실 원래 영남의 후보들이 그렇게까지 뭐랄까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안 나오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험지니까. 네, 예. 그런 데서는 아마 유권자들이 내가 차마 민주당까지는 찍지 못하겠어 하지만은 네. 개혁신당에는 좀 표를 주자라고 하는 층이 늘어날 수 있다. 네. 그게 지금까지는 안티 국민의힘 또는 네. 민주당 표로 잡히던 것들이 좀 있다. 네. 그런 분석을 이제 전문가들이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영남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지역구가 보이면 후보를 내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네. 후보가 나와도 많은 표를 갖지 못하는 지역구들이 꽤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석은 있을 수 있고 네. 저는 아까 양적으로는 100 언더냐 이상이냐가 네.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질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그 또 영남 편중된 윤핵관류의 사람들만 국민의힘에 당선되느냐 네. 아니면은 국민들이 또 개혁적인 사람들 알아봐 주셔가지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다른 선거가 나오느냐 양적 질적으로 다 봐야죠. 그건. 네, 제가 좀 오버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빅텐트 3지대가 50석, 60석이 성공했어요. 네. 그럼 대선도 좀 노려볼 만하겠죠? 아 저는 네, 그렇게 되면은 대선이 가능한 게 아니라 네. 50석, 60석이 나오면은 그거 완전히 개혁신당이 주도하는 판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 이후에 캐스팅부터 되는 국회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단 그거는 안철수 의원도 그때 대선 주자로서 굉장히 인기를 구가할 때 38석 했잖아요. 네. 그거 성과를 뛰어넘는 거니까 그럼 대단한 성과니까 저는 그러면은 굉장히 탄력을 받을 거라 보고요. 저는 교섭단체만 넘어도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한 50석이면 그때부터는 캐스팅 보트도 아니죠, 뭐. 아니죠. 네. 완전히 이제 주도하는 예, 판이 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를 지금 현재는 뭐 목표로 갖고 가시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하여튼 최소 교섭단체는 이제 되는 것으로 그래야죠. 네 그렇게 이제 가겠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네. 아니 근데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습니다. 오렌지 좀 그만 치세요. 저기. 이만 찍어서 또 뭐 이준석 대표께 뭐 힘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딱 궁금한 것만 여쭙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말이 길어지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이 늘어지는 게 네. 보이네요, 이게 참. 아유, 이야.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대선 질문은 네. 이만을 위한 아, 질문이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예. 대선 공약 하나 좀. 네. 대선 나간다고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실언 차원에서. 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장르만 근데 오렌지래요. 아. 네. 다음번에 어차피 그 파격 공약들 몇 개 나올 테니까. 아, 뭐, 그 제가 약간 철덕후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철덕훈 뭐야? 철도 덕후. 네, 그런 거 있어가지고, 뭐, 별의별 거 다 알려줬어요. 뭐, 어저께 대통령도 GTS 공약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철덕후라서 낸 게 아니라 그냥 그냥 표 국토부에 써준 거 읽은 거고, 그거는요, 그거는. 그리고- 철덕후가 내놓는 공약은 네. 뭔데? 힌트 네? 좀 주세요. 그, 원래 비행기에 보면은 저가 항공사 있잖아요. LCC 있잖아요. 네. 한국에 LCC 고속철 도입하려고 그랬어요. 아, 비행기로 주요 도시들을 왔다 갔다 하는. 아니, LCC가 원래 고가 항공사 FSC라고 하는 풀 서비스 캐리어가 있고 네. 로코스트 캐리어가 있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비용 절감해가지고 제주도가 사실 그래서 5만 원 시대가 된 게 LCC 덕분이잖아요. 네. 지금요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고 가면 엄청 비싸요. 8만 원? 그렇게 뭐 특실 타지 않으면 그렇게 안 나오는데 훨씬 많다. 실적인 겁니다. 특실을 왜 이렇게 많이 타세요? 아, 일반석 좀 애용해 주세요. 특권 의식 좀 버리세요. 15만 원 된다? 6만 원 가까이 6만 원 가까이 나올 텐데. 네. 그런데 이제 그 프랑스나 아니면 이탈리아 같은 데는 최근에 LCC 고속철이 되게 유행하고 있어요. 그게 프랑스만 봐도 위고라는 브랜드로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런데 우리도 지금 철도 경쟁을 산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KTX랑 SRT는 경쟁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경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출발역이 수서냐 서울이냐만 차이 있는 거고. 저는 우리도 LCC 고속철이 들어오면은 네. 일본 가면 신칸센에 한 칸에 왼쪽에 2명, 오른쪽에 3명 앉아서 5열 배치거든요. 네. 우리도 KTX 같은 거 5열 배치 KTX, 2층 KTX 이런 거 우겨넣으면요. 아, 서울, 부산 3만 원대 가능합니다. 아, 그런 정책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네, 네. 6만 원 이러니까 4인 가족이 부산 여행 가는 게 교통비만 왕복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관광이라는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젊은 사람들이 좀 네네. 도시관을 왕복하기 쉽게 네, 알겠습니다. 그 저가 고속 이런 거 해보고 싶고 이래도 이만이 안 된단 말이야. KTX로 대선 간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니 그 뭐 괜찮아요. 뭐 이만은 뭐 우리가 해결할 하나도 문제니까. 안 괜찮은데. 아니 괜찮습니다. 네. 대신 역시 정책 얘기로 이만을 갈 수는 없다. 최윤경 기자가 이제 곧 브리핑할 텐데 옆에 좀 앉아 계시면 안 됩니까? 네. 135만 원 나왔다고요? 아. 네. 네. 그래요. 아니에요. 저희는 너무 네. 그런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준석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것 아, 같네요. 우리는 상관없어. 아, 그래요? 아, 네, 우리 컨텐츠에 집중합시다. 이만 네. 때문에 오늘 너무 어그로 많이 끈 것 같아요. 지금. 할 말도 없는데 계속 끌었네 내가. 개인적으로는 오렌지색 그 오렌지보다는 아니, 슈퍼챗이 좀 당분간 있었으면 2주 정도 좋겠다. 이준석 대표 네. 안 모셔도 될 것 같아. 다 물어봤어. 진짜 많았는데 페이스북에다 출연한다 올릴 거 그러면 이만 됐을 텐데 지금. 안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안 올렸죠. 아, 그럼 다음 주에도 좀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뭐예요? 전 자체 해결된 줄 알고 있었지.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준석 대표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예.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예.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